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용훈입니다. 저는 거시적 관점에서 에너지 산업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모든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에너지 관점에서 혼돈의 시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BP의 CEO였고요. 지금은 OGCI의 의장인 로버트 더들리는 작년 10월에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바람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백업 수단으로 가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언급의 배경에는 독일이 있습니다. 독일의 신재생 발전 비중은 40%인데요. 이 중에 풍력이 3분의 2로 발전원 중 가장 큽니다. 그런데 2021년 독일 풍력 발전량은 YOY로 마이너스 12.5% 감소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분기는 무려 전년 대비 마이너스 32%나 감소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유럽의 가스 재고가 역사적 저점 수준까지 떨어졌으니 독일은 석탄을 더 태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2021년에 독일 석탄 발전량은 전년 대비 27% 증가했습니다. 수년간의 감소 추세가 역행한 거죠. 자, 브라질 전력 수급 역시 2021년에 기후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브라질 전력 생산량의 70%는 수력 발전을 통해서 생산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가 너무 오지 않아 댐 담수율이 수십 년 내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브라질의 수력 발전량은 전년 대비 9% 정도 감소했고요. 가스 발전량은 무려 63% 정도 급증했습니다. 가스 발전 증부는 LNG를 통해 조달했는데요. 2020년 연간 98만 톤이던 브라질의 LNG 수입량은 작년에 626만 톤으로 급증했죠. 2015년에도 연간 강수량이 약 150mm 정도 적게 왔음에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작년에 전 세계 LNG 수급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 두 나라의 상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신재생 발전 규모가 증가할수록 백업 수단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면 에너지 변동성 리스크는 해가 갈수록 심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화석연료는 가격 변동성 리스크는 있으나 공급과 운송 및 보관의 안정성 측면에선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신재생 에너지는 가격 변동성 리스크는 낮으나 공급의 안정성 및 보관의 용이성 측면에서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에너지 저장뿐입니다. 그리고 신재생 발전효율이 높은 지역은 잉여 전력의 활용을 위해서 ESS가 필요하고요. 발전효율이 낮은 지역은 공급의 안정성과 평화를 위해 더더구나 ESS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결국 어떤 상황이든 ESS에 대한 중요성은 커갈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도 글로벌 기준 풍력과 태양광 발전량은 연간 2692TWh였습니다. 생산 전력의 3분의 2는 발전 효율이 높은 풍력에서 발생했죠. 하지만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의 시간은 전력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에 발생한 시간당 307GWh의 전력은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IEA 그리고 이레나 등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2050년까지 글로벌 기준 필요한 신재생 발전 규모를 8,000GW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심야 시간대에 발생하는 전력량은 시간당 1TWh를 상회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배터리 ESS의 경우 글로벌 기준 연간 설치 규모가 2에서 3GW 수준에 불과하고 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신재생 전력의 ESS로 사용하기에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이드로진 또는 그래비티, 펌프드 하이드로, 컴프레스드 에어 같은 잉여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에너지 저장에 있어 우선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수소입니다. 저장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수소처럼 합리적인 대안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수소는 저장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액화하거나 또는 고압의 가스 상태로 저장해야 하는데 액화를 위해서는 절대 온도에 가까운 마이너스 253도까지 낮추어야 하죠.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압가스 형태의 저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소를 금속에 저장하게 되면 취성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크랙이 생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저장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언급되는 것이 솔트 캐번과 같은 저장 시설입니다. EU나 미국 등에서는 에너지의 대용량 저장이 가능한 이 솔트 캐번 하이드로진 ESS를 주요한 대안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는 일본의 미쯔비시 그리고 미국의 매그넘이라고 하는 회사가 ACES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한 개의 솔트 캐번이 약 150기가와트, 이거를 수소로 환산하면 한 4,530톤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를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배터리에는 내용 연수가 존재하나 솔트 캐번은 초기 건설 비용만 필요할 뿐 저렴하고 반영구적입니다. 이러한 솔트 캐번 건설에는 5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요. 크기가 큰 것은 약 100만 세제곱미터, 그러니까 대형 유조선이죠. VLCC 세대 규모에 이르는 것도 존재합니다. 2020년 기준 미국의 천연가스 저장 캐파는 262BCM으로 1기압 0도씨 기준 약 1억 8,700만 톤의 천연가스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78%는 고갈된 가스전을 활용하는 것이니 의지만 있다면 그 규모는 꾸준히 확대 가능합니다. 7.6%는 인위적으로 만든 솔트 캐번으로 20BCM, 0도씨 1기압 기준 약 178만 톤의 수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압력을 높임에 따라 저장 능력은 비례해서 증가하기에 이는 최소 저장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 저장 설비를 갖춘 국가인 거죠. 독일의 경우 유럽 내 부존 자원이 가장 부족하지만 최대 에너지 소비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먼저 수소를 언급할 수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 확보 가능한 솔트 캐번 규모가 이웃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2020년 10월 미국의 FCHEA, 그러니까 수소협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수소협회가 로드맵 오브 US 하이드로진 이코노미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 서머리의 첫 단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50년 전 우리는 아폴로 11호를 통해서 인류를 최초로 달에 보냈다. 아폴로 11호는 연료전지를 통해서 필요한 전력과 물을 공급했다. 1969년 이후 미국은 지금도 그렇지만 세계 최고의 수소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의 자신감이 강하게 느껴지는 문장입니다. 미국은 지금도 세계 최대의 수소 저장 능력을 가지고 있고 2019년 기준 미국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600년 이상 저장할 수 있는 CCS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변화는 수소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솔트 캐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도는 솔트 캐번을 만들 수 있는 암염지대층이 존재하는 지역을 나타낸 것인데요. 대부분 산유국들입니다. 동북아시아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없으면 대규모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은 참으로 험난합니다.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중력을 이용한 에너지 저장도 있습니다. 이 동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에너지 볼트의 그래비티 ESS는 잉여 전력을 이용해서 30톤의 블록을 탑처럼 쌓고 전력이 필요한 시기에 블록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전력을 생산합니다. 최대 발전 가능 시간은 12시간, 라운드 트립 에피션시는 85% 수준입니다. 용융 소금을 이용하는 ESS는 심야 시간에 발생한 전력으로 소금을 녹여 액상으로 보관한 후에 전력이 필요한 시기에 이 용융 소금을 흘려보내고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리는 방식입니다. 이는 기존 설비에 적용 가능하고 탄소 배출이 전혀 없으며 20년 이상의 긴 사용 기한 등의 장점이 존재합니다. 신재생 전력이 기저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발전 설비의 증가와 병행해 저장 설비 역시 비슷한 비율로 증가해야 합니다. 신재생 발전 규모를 늘리며 인디언 기후제를 지낼 수는 없기 때문이죠. 지난 1월 21일 세계 최초의 수소 운반선인 일본의 스위소 프론티어가 호주 빅토리아주 헤스팅스 항에 도착했습니다. 스위소는 일본어로 수소를 말하는데요. 이 선박은 수소를 채우고 1월 말 일본을 향해 출발했으니까 지난 2월 중후반 정도에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8,000톤 규모의 이 배는요, 1253제곱미터 규모의 액화수소 저장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질량 기준으로 88톤 정도입니다. 일반적인 LNG 캐리어가 통상 16만 세제곱미터 규모의 질량 기준 7만 2천 톤의 천연가스를 운반할 수 있으니 규모 면에서는 사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수소의 장거리 운송은 마이너스 253도의 액화를 거치고 이 온도를 계속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EU에서 경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수소 액화를 연구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의하면 현재 기술로 수소 1kg 액화에는 12kWh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는 수소 1kg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36%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LNG 캐리어도 운반 중에 BOG, 그러니까 자연증발 가스죠. BOG가 발생하는데 수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LNG 캐리어는 이 BOG를 다시 연료로 사용하나 수소 운반선이 이를 다시 잡아 액화하려면 추가적인 설비와 비용이 소요되니 쉽지 않습니다. 2020년 10월 카타르 하마드 빈 칼리파 대학은 16만 세제곱미터의 수소 운반선이 카타르에서 일본까지 운행하는 동안 발생되는 BOG 레이트가 13.8%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년 24회 운항 기준 27만 2천 톤의 액화수소를 선적했으나 운항 과정에서 3.75만 톤의 수소가 사라진다는 의미죠. 수소 1kg 가격이 6불 정도라고 한다면 BOG만으로 연간 2억 2,5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된다는 결론입니다. 액화에 소요되는 에너지와 BOG를 감안하면 수소가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의 절반이 사라진다는 것인데 이걸 도대체 왜 하는 것일까요? 암모니아의 BOG 레이트는 0.3% 수준이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연간 2천만 톤 규모가 거래되고 있으니 암모니아가 절대적으로 우월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소는 자국 내에서 생산이 가능할 경우 직접 사용하면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국가들은 암모니아 형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도저도 대안이 없으면 신재생 발전 효율이 높은 지역으로의 공장 이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지난 10월 발간한 자료에서 넷제로 이미션 기준 2050년 글로벌 암모니아 수요가 5억 5천만 톤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2020년 전 세계 암모니아 소비량 대비 200% 증가한 수준으로 최대 수요처는 비료가 아닌 해상연료로 전체 소비량의 44%가 쓰이고 비료 등의 기존 수요는 41%, 나머지 15%는 발전 수요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요라면 85%의 가동률 기준 암모니아 캐파가 6억 5천만 톤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치의 달성 가능 여부를 떠나 어쨌거나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된 것 같습니다. 일본의 메티는 2050년까지 3천만 톤 이상의 그린 암모니아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암모니아 시장은 어찌되었던 커갈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 말 서아프리카의 나미비아는 2026년 첫 생산을 시작으로 2020년 말까지 5기가와트의 신재생 발전과 3기가와트의 전해조를 통해서 연간 30만 톤의 그린 하이드로젠을 생산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총 투자 금액은 94억 달러 이상이고 생산된 수소로 그린 암모니아를 생산해 수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시기 북서아프리카의 모리타니아는 CWP 글로벌과 함께 2030년 이전까지 1천만 톤의 그린 암모니아 생산을 위해서
30기가와트 규모의 신재생 발전단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천만 톤의 그린 암모니아 생산에는 약 177만 톤의 수소가 필요하니까 전해조의 규모는 최소 10기가와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 두 프로젝트의 공통점은 투자자가 모두 유럽 기업이라는 점인데요. 유럽에 대한 서아프리카라는 지리적 접근성을 감안하면 이 지역에 대해 향후 더 많은 투자가 발생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우리와 산업 구조가 유사하고 에너지가 없다는 공통점을 지닌 독일이 향후 어떤 전략을 펼치는지 분명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